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통계청이 2023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내 인구 위기 상황과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 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0.72명.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고 또 통계청이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4분기 출산율 같은 경우 0.6명대가 나왔는데요. 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0.72 출산율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한번 판넬로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신생아가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판넬을 보시면은 2010년에 47만 명이었으니까 불과 15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반토막 이상 태어난 아이 수가 줄어든 거고요. 그렇군요. 출산율은 0.7인데 출산율이 무슨 뜻이냐면 그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 여성 한 명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이건데 우리나라는 그 작년 0.72명. 이게 불과 2017년만 해도 1명이 넘었었는데 1.05명. 그 사이에 이제 5, 6년 사이 0.72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왜 인적 자원의 나라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이 인적 자원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줄면서 최근에 오늘 신문에 났는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올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군요. 네. 그리고 신병교육대, 우리 이제 국방 자원인 신병교육대도 올해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교육이나 국방 같은 필수 인프라도 많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이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라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제 의지하면서 같이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지연되거나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대책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장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뭐를 해줄게 이거보다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살피고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로 인한 그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과 이제 경쟁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하고 또 아이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온 사회가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좀 더 원론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단 태어나면 당장 아기 용품도 사야 되고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게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너무 부모한테 큰 부담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모님께 월급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부모 급여
라는 현금 지원이 있게 되는데요. 아이가 돌 때까지는 월 100만 원, 두 돌 때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동이 7세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크면 어린이집에 가는데 이제 문제가 워낙 그 신생아 수가 적으니까 이 0세반, 1세반, 2세반 같은 영아반은 점점 줄어들어서 영아반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선생님 한 분이 아이 3명을 보시는데 선생님 한 명이 아이 2명을 보시더라도 국가가 똑같이 지원을 해서 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시더라도 또 급할 때 또는 좀 조금 조금씩 2시간, 뭐 1시간씩 이렇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네. 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작년에 1,000개였는데 올해 2,300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지원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출산 말씀하시면서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또 혼인하는 시기도 계속해서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너무나 낳고 싶은데 잘 안 생기는 그런 난임 부부도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도 좀 많이 좋아진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초산 연령도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평균 31.3세에 결혼을 하고 남성은 평균 33.7세에 결혼을 하고 초산이 평균 33세입니다. 네. 33세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 한 명이 되게 소중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난임 진단자를 보시면은 2022년 기준 거의 24만 명 가까운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일단 크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대폭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건강보험에 지원이 있었지만 좀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신선배아는 몇 회, 동결배아는 몇 회, 인공수정은 몇 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칸막이가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건 이제 다 썼고 뭐 이런 칸막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해서 올해부터는 이게 다 통합되고 횟수도 늘어서 건강보험에서 최대 20회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별도로 또 인공수정은 5회, 총 합쳐서 25회를 지원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지원을 하더라도 법정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요것들은 이제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지자체별 지원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이제 소득 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다 없어져서 전국 어디에 사시든 그다음에 어느 소득 수준이든 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맞아요.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난임 부부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었는데 난임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결혼을 하고 좀 대출이자도 좀 갚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했더니 이렇게 안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이걸 미리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연령이 연령이 더 높아지면 난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느 정도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부터는 정부가 어느 정도 내 몸이 임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는 검사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피를 뽑으면 혈액 검사로 난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AMH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과 이제 난소 초음파, 그 생식기 초음파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검사, 요것들이 합쳐서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들을 법적 부부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부부들에게는 청첩장이 있으신 예비 부부들에게는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네. 보건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 검사 비용을 다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임신을 생각을 하고 계시던,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던 본인의 몸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비 부부분들은 청첩장이 그 증명서가 되기도 그렇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말씀하신 대로 난자 그리고 또 정자의 건강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또 출생통보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정말 네. 한 명의 아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작년에 저희가 그 엄마가 아기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유기를 하거나 또는 살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시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올해는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 제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같이 보시면 이게 네. 뭐냐면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여태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가서 출생신고를 그렇죠. 해야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엄마가 안 하면 그것을 국가가 몰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공적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엄마의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심사평가원이 그것을 시군구 시읍면에 알려주게 돼서 그 시읍면에서는 이 엄마의 아이가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고 얼른 출생신고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등록될 권리입니다. 네. 등록되면 일단 공적 보호 체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이 공적 보호 체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요것과 이제 같이 시행되는 게 보호 출산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청소년 임산부라든지 위기 임신부들은 나 그렇게 기록이 남고 다 네. 그 내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두렵다 해서 자칫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안 낳고 나는 그냥 혼자 낳겠다. 최근에 뉴스 보면 왜 고시원, 화장실에서도 예. 출산했다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위기 임산부들이 이 임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될 때 바로 한라인으로 연락을 하면 어떤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하고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키우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익명으로 네. 가명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다른 그 비식별 번호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번호와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출산을 하시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공적보호 체계 내에서 국가가 기르는 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보호 체계 내에서 기르는 그런 제도들이 같이 동시에 올 7월에 시행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등록 그리고 또 익명성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 이후에 바로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돌봄 아니겠습니까? 이 돌봄, 학교 내 돌봄은 요즘 늘봄 학교 등을 통해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교 밖 돌봄 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녀 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을 하면 1학년이 돼서 너무 일찍 와가지고 특히 이제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고민이 되게 많고 휴직을 하거나 또는 사직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초등 돌봄 절벽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늘봄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이 방과 후에까지 학교에 있기는 싫다 이런 네. 아이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조금 다니면서 틈새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학부모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밖에서도 특히 또 틈새 돌봄이 가능한 저희 이제 학교 밖 마을 돌봄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2개입니다. 하나는 다 함께 돌봄센터고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한 4,200개, 합쳐서 5,000개가 좀 넘는데요. 여기서 이제 틈새 돌봄이나 방과 후 돌봄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녁 8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퇴근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고 또 집 근처 오시면 한 8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틈새 돌봄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선생님 3,000분을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선생님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아이한테 더 신경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예.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기 전에 잠시 와서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가고, 그렇게 틈새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학원보다 또 더 좋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청년들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립 은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런 또 청년들이고, 그리고 또 가족의 부양할 또 부모님을 또 부양하다 보면 자기의 돌봄이 좀 힘든 또 가족 돌봄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이제 올해부터 정도 좀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올해 이제 고립운둔 청년과 그다음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책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일단 올해는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뭐를 하냐면, 일단은 전국에 이제 고립운둔 청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운둔 청년은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방법이 없고 계속 관성대로 그렇게 고립운둔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고립운둔 청년 중에서도 나는 이 고립운둔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요. 일단 초기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SNS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일상생활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와서 대중교통을 타고 나와서 밖에 와서 같이 이제 요리도 해보고, 아니면 뭐 한 번씩 만나보는 것들이 그런 청년한테 굉장히 큰,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는 한번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고립운둔을 같이 살면서 깨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공동 생활의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특히 이제 고립운둔 청년들은 가족들이 복장이 터집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가족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체계이자 아니 또 본인들도 지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그런 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올해 4개 시도에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시도는 아직 저희가 선정은 하진 않았지만 이 시범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소위 이제 영 케어러라고 말하는데, 청년은 원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면 여기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에 비전 없는 삶을 사는 것들을 너무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 돌봄 청년이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도 정부가 돌봄은 국가가, 장기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가 책임지고, 본인은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사례 관리를 하면서 각종 제도와 연계하고, 또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사업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 아동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